예, 안녕하십니까. 예,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오늘 처음 생방송을 예고하고 진행을 하는데 시간을 못 맞췄습니다. 그제 여순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재심 결정이 첫 케이스입니다. 아직 여순사건에서 희생된 분들이 많은데 첫 케이스 재심 결정이 나서 급하게 우리 정준호 대표님의 권유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토요일 밤 11시 이제는 말할 수 있다도 아니죠. 그것이 알고 싶다도 보셔야 하고 뭐 여러 가지 바쁜 시간이시겠지만 그래도 귀를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4.3 사건을 갖고 찾아뵐까 하고요. 뭐 여순 사건도 그렇고 4.3도 그렇고 유튜브에 좋은 방송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서 약간 차별화하기 위해서 저는 이런 역사적 사건에서 가해자와 관련된 부분을 좀 특화시켜 볼까 합니다. 자, 오늘 전체 예상 시간은 한 50분에 맞춰볼까 싶은데 잘 될까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번 시작해 보죠. 어저께 아마 이 뉴스들 보셨을 거예요. 희생자가 71년 만에 재심인데 한 분 재심 결정된 거죠. 여기 그래서 또 반대 의견도 4명이나 있는데 참 답답하죠. 사형을 시켰는데 공소 사실을 몰라서 재심이 불가능하다. 뭐 법률적으로 어떤 맞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소 사실도 모를 정도로 저런 엉터리 없는 걸로 사형을 시켰다 하는 게 되죠. 판결문도 제대로 없고 문제가 많습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장경자 선생님. 우리는 보통 장다르크라고 부릅니다. 이 여순 사건 진실규명에서 맨 선두에 서서 용감히 열심히 싸우셔서 드디어 아버님 사건. 그러니까 여순 사건 희생자가 잠시 잡음이 있었습니다. 여순 사건 희생자가 대단히 많지만 여기 영정 들고 계시죠. 아버님 한 분 재심 결정이 됐어요. 사실은 우리가 전부 몇 분이 돌아가셨는지 정확히 모르는데 한 10,000명 정도는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실제 재판이 가능한 사형 판결을 거쳐서 희생된 분은 전부에서 한 600명, 500명에서 600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추산을 하고요. 나머지 그럼 한 9,500명, 9,000명 이상은 이런 재판 절차도 거치지 않고 그냥 학살된 분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 재심이 된 건 반가운 일이지만 재심이 다가 아니다. 이제 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 앞으로 갈 길이 멀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오늘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전 과정을 같이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게 그 당시에 있었던 사형 명령서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공판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아버님 함자가 기록되어 있고 철도원이라고 되어 있죠. 철도 기관사셨습니다. 재심 절차라는 게 2011년도에 그러니까 벌써 8년 전에 7년 5개월 전에 재심을 청구했는데 이걸 재판에서 재심을 1심에서 이거 재심 개시하는 게 맞겠다 판결이 난 게 3년이 넘게 걸렸어요. 그랬더니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고 항소심에서 다시 재심을 개시를 했더니 또 재항고 재심할 거 없다 재항고를 해갖고 그래서 또 항소심에서 4년 만에 이제 대법원에서 드디어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진 겁니다. 7년 5개월 됐는데 그 사이에 우리 장다르크 선생님 남편분 돌아가시고 하여튼 뭐 파란만장했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여순 사건하고 이제 인연을 맺었다고나 할까요? 저는 70주년 기념 행사에 약간 거들었습니다. 여수 지역사회연구소라고요. 여성 문제를 제일 깊이 있게 오랫동안 파헤친 연구소가 있고 거기 소장이 이영일 소장님인데 저하고 잘 친하게 가깝게 지내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 해서 하여튼 여순 쪽에서 여수 순천에서 행사를 많이 하셨는데 아니 이거 행사 서울서 해야지 서울서 해야 한다
이제 그렇게 주장해서 그럼 서울에 참 그 왔다 갔다는 많이 했지만 이게 행사를 맡아서 해줄 데가 없냐. 아이 그럼 우리 평화박물관이 할게요. 그리고 또 제가 뭐 자주 나가지는 못하지만 한국역사연구회 그 회원으로 돼 있어서 한국역사연구회가 우리나라에서 역사연구단체로서는 제일 큽니다. 제일 활발하고. 그래서 그쪽에 얘기했더니 아이 좋다 하자. 그래갖고 그 여수 지역사회연구소, 한국역사연구회 그리고 평화박물관 세 단체가 공동으로 국회에서 여순 사건 70주년 학술토론회를 10월 16일 날 가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그 발제한 내용을 오늘 좀 약간 바꿔갖고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날 행사를 준비하는데 그 전날 도울 선생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그랬더니 나 가도 돼서 가도 돼가 무슨 말씀입니까? 오시면은 저희야 영광이죠 해서 오셔갖고 그때 또 좋은 말씀, 원래는 예정이 없었습니다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땐 저희가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린 너무 몰랐다 이 책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나 저 뭐 하나 준비하고 있어 하고 그래서 저희는 그때 여수에 내려가서 여수 MBC 주최로 특강을 하신다고 했는데 특강에 그치지 않고 책까지 써주셨죠. 우리 도울 선생님의 독립운동사도 그렇고 역사학자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계십니다. 사실 그 현대사 하는 사람들이 좀 더 열심히 좀 더 얘기를 해야 하는데 우리 도울 선생님 정말 그 파이팅입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여순 반란 사건이라고들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정명, 이름을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하는데 아마 그 발단이 된 첫 번째 그 사건, 10월 18일 날 일어난 그 사건만 갖고 얘기한다면 14연대 항명 사건이죠. 반란하고 항명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반란이라는 건 정말 정권을 잡는 거. 우리나라에서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박정희, 전두환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장악하려고 일으킨 게 반란이고요. 여기 14연대는 그게 아니죠. 제주도에 출동해서 우리 국민을 죽여라. 국군의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인데 그것을 반대로 그 우리 국민을 죽여라. 죽이기 위해서 출동하라 하니까 그 명령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거는 군대 용어로나 법률 용어로 항명이라고 해야겠죠. 그리고 그 항명에 여순과 순천의 민중들이 적극 호응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사건의 중점을 둬서 얘기한다면 14연대 그 항명 사건이 될 것이고 그 전 과정을 얘기한다면 여순 민중 항쟁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대중들이 입은 피해를 중심으로 한다면 여순 학살이라고 부르는 게 그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첫 번째 신문 기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며칠 동안은 보도 관제를 해서 안 되다가 그 10월 22일 날 그러니까 이제 당시는 속보가 잘 안 되니까 그 18일 날 일어났으면 19일자 신문에는 나왔어야 하는데 22일자에 가서 반란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반군이고 양민과 경찰을 학살하고 있다. 이제 뭐 이렇게 붙였죠. 그리고 여기도 반란, 또 여기도 반란, 여기도 또 그 이건 이제 토벌군 쪽에서 이제 그 만든 건데 반란 제군에게 고함이라고 해서 반란이라고 다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반란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주 많습니다. 특히 태극기 들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뭐 그쪽 동네에서는 반란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뭐 이쪽 유튜브에서도 또 반란,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은 국방경비대 14연대 반란 사건은 역사 왜곡 가능한 조례를 결사 반대한다. 여수에 있는 우익들 쪽에서 이제 모임을 갖고 한 건데 여수 쪽이 워낙 피해가 크니까 그쪽 이제 지역의회에서 지방의회에서 여순 사건을 기념하는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더니 거기에 이렇게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그리고 여수시에서도 이제 여순 사건의 비극을 그 창작 오페라로 만드는 거를 경비를 지원을 했어요. 지원을 했는데 또 우파 눈치 보느라고 여순 항쟁이라고는 하지 말아다오.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명칭을 어떻게 하느냐가 대단히 민감한 문제이고 또 피해자들 입장에서도 그 상당히 그 이름을 바로잡아야 한다. 적어도 최소한 반란이라는 딱지는 떼야 한다. 거기에 이제 공감대가 모여지고 있습니다. 자,
자, 반란하지만 반란군이라면 서울로 가야죠, 서울로. 근데 왜 지리산으로 갔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그 반란이 아니라는 하나의 그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자, 항명. 명령을 거부한 사례들이 있어요. 제주 4.3 사건 때도요, 이분이 문형순 서장님, 서귀포 서장님이었는데 이분이 저 학살하라고 하니까 그 부당한 명령임으로 이행하지 않겠음. 뭐 이제 그렇게 자필 메모를 남겼죠. 이분 그 독립운동 하시던 분이에요. 역시 독립운동 하시던 분이 뭐가 달라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항명을 한 분들 흉상을 세우잖아요. 제주 4.3 사건 때 이런 군인들 흉상을 세워주고 기념을 하지 못할 망정 반란군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안병하 도경국장님, 이분은 6.4 8기 5.16 일으키는 그 김종필 뭐 그런 쪽하고 육사 동기생인데 일찍이 경찰로 전직을 하셨어요. 경찰로 전직을 해서 전남 도경국장으로 계셨는데 이 시민들에게 총포기를 겨눌 수 없다. 발포 거부를 했더니 이 전두환 일당이 말이죠. 자기 육사 선배인데 잡아다가 고문을 해서 고문 후유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사실 우리가 5.18을 생각해 볼 때 광주에서 말이죠. 도청 앞에서 발표하라고 했을 때 사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거 여러분 정말로요. 이건 학살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 부당한 명령을 내긴 사람을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하는 겁니다. 아니면은 그 발포 명령을 내긴 사람을 군대에서 그걸 저지하기 위해서 차라리 사살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거 발포 명령을 내긴 사람을 뭐 사살까지는 아니더라도 현행범 체포 반드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군인들이 그걸 못하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부당한 명령을 따른 사람들에게까지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광주 학살을 거친 나라예요. 군인이 시민들에게 총을 쏘라는 그 부당한 명령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여수에서 군인들의 봉기가 그 정당한 항명으로서 그 기록될 수 있었으면, 그것이 반란이 아니고 항명으로 기록될 수 있었다면 광주에서의 학살, 저는 처참한 발포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당시에도 강경 진압을 주재한 지휘관을 그 보직을 박탈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경찰에서도 안병하 그 도경국장 같은 분이 계셨고, 공수부대에도 강경 진압을 주재한 분이 있었는데 바로 이제 지휘관 보직을 박탈했죠. 이게 특히 광주를 총괄하던 윤흥정 그 장군 빼고 그 소준열로 교육사령관을 교체했습니다. 이것도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벌써 이게 한 15년, 14년쯤 된 것 같네요. 그 인분 사건이라고 기억나십니까? 논산훈련소에서 그 신세대 장병들이죠. 지금 이제 30대 중반쯤 됐겠네요. 그 당시에로서 신세대였는데 그 훈련 이제 중에 말이죠. 그 화장실 청소를 해라 했는데 청소를 다 안 끝내고 밥을 먹으니까 중대장이 화가 난다고 다 집합하더니 인분을 찍어 먹으라고 했는데 제가 세 번 놀랐습니다. 하나는 그 찍어 먹으라고 얘기한 중대장, 정상이 아니죠. 정상이 아닌데, 뭐 그 사실에 놀랐고, 두 번째는 그거를 말이죠. 아무도 제지를 안 했다는 거에 놀랐습니다. 그 군대에 소대장도 있고, 선임하사들도 있고, 그러면은 중대장이 이렇게 화가 나서 펄펄 뛰고, 그 부당한 명령을 내렸으면은 중대장을 말려야죠. 원칙적으로는 체포하는 게 맞겠습니다만, 매일 얼굴 보던 처지였으면은, 중대장님 좀 진정하십시오 하고, 내가 저희 이놈들 혼낼 테니까 중대장님 들어가 계세요 하고, 그렇게 보내고, 야, 니들 청소하라고 했는데 청소 안 하냐? 야단치고, 그렇게 해서 정리하는 게 맞았을 텐데, 아무도 그렇게 안 했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안 했고요.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보고도 안 했어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게 어떻게 알려지게 됐냐면은 훈련이 끝나고 부모들이 면회 왔을 때 아이씨 똥 찍어 먹었어. 그 황당한 얘기를 듣고서 기가 막혀서 부모들이 인터넷에 올려갖고 친구들이 인터넷에 올리고 해서 알려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놀란 사실은 뭐냐면은 그걸 찍어 먹으란다고 또 이 신세대 우리 젊은 친구들이 또 그걸 찍어 먹었단 말이죠. 그래서 난 죽어도 못하겠어라고 거기서 버티는 사람이 없었다는 게, 그러면은 이거,
이 부당한 명령에 그 항거하는 자세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또 공수부대 술 먹여갖고 광주가 어디고 풀어놓으면 그렇게 때려잡고 또 발포하는 그런 사건이 또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닌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너무 민감한 걸까요?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는요, 그 명령을 내린 사람을 체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군법 교육 같은 게 우리나라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게 안 이루어진다면 여순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란으로 남게 되지 않을까. 저는 여순을 사건을 그 정명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광주와 같은 그 비극이 재발하는 것을 막고 인권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게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철희 박사라고 요즘 건강이 좀 안 좋아서 걱정인데 여수항쟁에 대해서 제일 열심히 지금 뭐 연구하고 또 논문도 쓰고 그 강연도 다니는 분인데 책 제목을 동포의 학살을 거부한다.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바로 처음에 일어났었던 14연대 봉기의 핵심은 동포의 학살을 거부했다. 그리고 그것은 반란이 아니라 부당한 명령에 대한 항거였다. 이제 이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14연대가 처음에 봉기를 하고 난 다음에 여수 순천 민중들이 또 가세를 하죠. 이게 군대만의 14연대 반란 사건이나 14연대 항명 사건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여순 사건의 전체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많은 민중들이 가세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요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여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주 토벌 출동 거부 병사위원회예요. 반란군이 아니죠. 항명, 자기들의 정체성을 항명으로 얘기를 했는데 뭘 반대했습니까? 제주도 애국인민을 무차별 학살하기 위해서 우리를 출동시키려는 그 작전에 조선 사람의 아들로서 조선 동포를 학살하는 것을 거부한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구호는 딱 두 개. 동족산장 결사반대, 미군 즉시 철퇴. 이제 국군이 생겼으니까 국군이 우리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뜻이겠죠. 동족상전을 결사반대했는데 안타깝게도 제주 4.3 항쟁이나 여순 항쟁이 진압당하면서 그것이 동족상전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수 14연대 병사들이 왜 제주 토벌 출동을 거부했을까? 제주 4.3 사건이요. 요즘 같지 않아서 육지에 잘 안 알려졌을 때입니다. 제주에서는 일방적으로 관에서 선전하고 하고요.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제주도는 정말 고립된 섬이었었거든요. 근데 14연대 병사들이 제주사에서 외로운 섬 제주에서 일어난 일을 어떻게 잘 알 수 있었냐면 아마 이 사진들 보신 분, 역사에 관심 가지신 분들 보신 분들 많을 텐데 제주 9연대의 연대장이었던 김익렬 중령입니다. 이제 나중에 중장으로 예편을 하셨는데 그리고 여기는 제주 4.3 사건의 어떤 주동자라고 할까요? 그것을 이제 무장대를 이끌었었던 김달삼이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 무장봉기가 실패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 이 진압 책임자 아닙니까? 진압 책임자 입장에서 야 이거 우리가 진압하면 니들은 다 죽게 돼 있어. 근데 항복하면은 내가 최대한 살려줄게. 그리고 김달삼 당신은 내가 살려줄 수가 없으니까 당신은 빠져나가라. 제주에서 탈출해라. 탈출하는 배는 제공하겠다. 그렇게 해서 일종의 신사협정을 맺었습니다. 신사협정을 맺을 때 당신은 어떻게 믿을 수 있냐? 내 처자식을 당신 쪽에다 맡길게. 아주 대범하게. 그래서 내가 살릴 수 있는 사람 최대한 살린다. 약속한다. 그렇게 해서 약속이 됐거든요. 그 얘기는 다음번에 제주 4.3 사건 얘기할 때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러다가 저분이 해임이 됐어요. 저분을 해임하고 제주도에서 이제 본격적인 학살이 되는데 저분이 해임해서 제주도에서 해임해서 부임한 곳이 바로 전남 여수에 있던 14연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분이 그 꼴을 겪고 오셨기 때문에 14연대 장병들에게 제주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국군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를 아마 잘 교육을 시켰을 겁니다. 그래서 저분이 그러다가 이제 또 그 임기가 바뀌었어요. 임기가 바뀌어갖고 다른 곳으로 가고 며칠 안 돼서 출동 명령이 떨어지니까 아마 그거는 14연대를 동원을 하려고 하면서 김익렬이가 연대장으로 있는데 그 연대를 그냥 보내면 안 되니까 인사이동을 시킨 게 아닌가, 뭐 짐작은 그렇게 합니다만, 그렇게 돼서 이 병사들이 출동을 거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전남 동부 지역이라고 하죠. 전남 동부 지역으로 여수에서 올라와서 순천으로 퍼져서 한 부분은 보성으로, 한 부분은 구례로 통해서 이제 지리산 들어가는 거고, 또 한 부분은 광양으로 이제 저렇게 그 퍼져나가면서 봉기가 확산이 됐는데, 봉기만 확산된 게 아니라 이게 나중에 이제 토벌대가 들어와서 이 일대에서 이제 엄청난 학살을 자행하게 되는 거죠. 이 여순 사건은 그래도 사진이 좀 그 다른 국가폭력에 비해서 그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히려 제주 4.3보다 그 역사 사진이 많이 남아 있는데, 하나는 라이프지, 그 당시에 이제 세계적인 그 잡지였던 라이프지가 이 제주 사건에 대해서 생생한 생생한 사진을 찍었고, 글씨가 좀 흐립니다만 이경모 선생이라는 분이 그 당시에 아주 젊은 나이였는데 이 격동기의 현장에 들어서 좋은 사진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 생생한 사진을 많이 남겼고, 특히 이경모 선생은 그 해방된 당일 또 다음 날이 광양 장터 풍경, 그래서 그 지방에서 8.15를 어떻게 기념했나에 대해서 이 사진집이 아주 좋은 사진집입니다. 사진집이 좀 두꺼운 게 있고, 이건 그 표지가 이제 좀 얇은 건데, 얇은 게 더 표지가 그 보시기 좋아서 이걸로 했는데, 그 이경모 선생 사진이 참 중요한 사진이 많습니다. 이분이 이경모 선생이에요. 이분이 이경모 선생입니다. 뭐 그 당시에 이제 여수가 이렇게 됐는데, 여수는 참 믿을 수 없는 게 시민들이 어찌나 세게 저항을 했는지 군대가 7번 공격해서 함락시킨 겁니다. 1980년 광주하고 또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이제 군대가 항명을 하면서 군대가 지키는 쪽도 군대가 일부 남아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러기도 했겠습니다만, 또 시민들이 얼마나 적극 가세했는지 무려 7번이나 공격해서, 광주는 한 번에 진압이 된 거 아닙니까? 한 번에 그 진압이 됐는데 그러니까 정말 치열하게 싸웠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렇게 불바다가 됐고요. 그래서 정부군이 그럼 그 어떻게 토벌을 했나를 좀 살펴보죠. 이 군대가 동원되는데 이게 이제 그 토벌군이 쫙 트럭 타고 들어오는 광경인데, 이경모 선생 찍은 겁니다. 그리고 라이프지 기자들이. 근데 여기 철문에다 띠를 둘렀죠. 띠를 두른 건 뭐냐면은 항명군도 국군이고 복장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구별하기 위해서 철무와 또 팔에다가 진압군이라고 이제 완장을 두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담벼락에 서서 이렇게 길에서 있는 거죠. 안에서 화염이 솟아오르고요. 이게 지휘부, 그 당시에 이제 진압군의 지휘부인데 김백일, 아마 여순 학살에서 최고의 책임자를 꼽으려면 그 현재에서 김백일과 백인엽을 꼽아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또 무대에서 이제 칼춤을 춘 걸로는 김종원, 그 얘기는 뒤에서 좀 다시 하겠습니다. 이제 경찰까지 이제 동원해서 합동 그 회의를 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네, 여기 또 이제 미군이 와서 군사고문단으로 감독을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됐지만 역시 미군이 와서 현장 진압을 감독하죠. 제주 사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제주 사건에서도 이 사건이 우리 현지 지휘관이었던 김익렬 중령은 그 사태를 수습하고 희생자를 적게 최소화시키는 방향에서 수습하려고 해서 평화협정까지 맺었는데, 그걸 이 미군 측에서 와서 깨버린 셈입니다. 미군정 수뇌부가 와서. 여기에도 또 여수에도 또 내려와서 이제 고문단으로서 이제 개입을 했고요. 진압군입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를 장악한 상태에서, 여수시가를 장악한 상태에서
이제 태극기를 꽂고 있죠. 그래서 이때 태극기를 들지 않으면 반란군으로 취급을 했어요. 그럼 아주 이제 그 험한 사이였고 도시의 뭐 60%인가 70%가 그 소실됐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다 뭐 아주 폐허가 되어버렸죠.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체포를 당합니다. 참 가슴 아프죠. 그 여수 쪽에서 여기다 포스터에 누이에 이제 손내겨도 돼 하는 글을 붙여놓은 걸 보고 참 마음이 울컥했었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살아있으면 75, 아마 아까 그 장경자 선생님이 요 또래였거든요. 3살 때 아버지 돌아가신 거예요, 3살 때. 그 70년 만에 재심이, 이 아이가 그 아버지를 잃었었던 이런 아이가 70년 만에 아버지 재심을 하게 된 겁니다. 처음으로 한 명. 이 아이들은 지금 살아있으면은 이제 뭐 80대 중반이죠. 이렇게 집에 있던 그 남자들 신발도 안 세우고 이렇게 뒤에서 치면서 잡아가는 모습이고, 또 그 여순 사건에서 제일 또 유명한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경찰에 의해서 끌려가는 사람들. 이거는 이제 아마 그 봉기군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옷을 벗긴 거는 도망가지 못하게 그 옷을 벗기고 이제 갑니다. 이거야말로 이제 진짜 봉기군이 바로 체포돼서 군복을 입고 있죠. 그래서 트럭에 실려 갔는데, 이렇게 봉기군으로 잡힌 사람은 전부 다 사형당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분들 중에는 살아남은 사람이 아마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없을 거라고 짐작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연대 주민들이 서 있죠. 자, 이제 학살, 뭐 좀 끔찍한 사진이 나옵니다만, 여기 이제 근데 그 국회에서 조헌영 의원이라고 계셨어요. 조지훈 시인의 아버지입니다. 조지훈 시인의 아버지인데, 이분은 아주 보수적인 분이에요. 그 한민당 출신이고 아주 보수적인 분이지만, 그렇지만 국회에서 경고를 하는 겁니다. 아니 박찬길이라는 검사가 학살당한 게 있거든요. 뭐 이제 이런 사건만 얘기하고 있는데 국회가 그거 아니지 않느냐, 지금 수만 명이 그 양민이 죽어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갖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피학살자 수를, 이거는 정부에서 조사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일부 정부 용역도 있긴 했었습니다만, 여수 지역사회연구소가 조사한 거예요. 지역사회연구소가 발품 팔아서 조사해서 보니까 여수에서는 한 5,000명, 순천에서는 2,200명, 보성이 400명, 또 광양이 많이 죽었어요. 광양구례가. 그래서 이렇게 다 합쳐서 한 10,000명 정도는 죽지 않았을까. 네, 그리고 가해자는 다 섞여 있죠. 가해자는 섞여 있는데, 아마도 이걸 나눠보니까 그 봉기군 지방좌익 등에 의해서 5%, 그러니까 500명 정도고, 그 9,500명 정도는 군경에 의해서 학살당했다. 이제 그렇게 듭니다.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일반 지방민에게 고압, 호남 방면군 사령관, 토벌대에서 한 건데요. 여기 보면은 반란군에게 피복 금품을 주는 자는 반란군과 같이 취급하고 사형에 처한다. 근데 이게 말이죠. 지금하고 달라서요. 군대가 지역에서 모병을 합니다. 그러니까 14연대 장병들은 다 여수, 순천, 전남 동부 지역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군인이 바로 자기 아들들인 거예요. 아들, 딸은 아니잖아. 아들들인데, 거기에다 밥 주고 옷 줬다고 그걸 사형에 처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태극기를 세우지 않으면 반란군으로 취급한다. 반란군은 어떻게 해요? 사형에 처하고 그 쏴죽이라는 얘기죠. 태극기 안 꽂으면. 아유, 무시무시하게 살벌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여기서 죽이고 살리고를 이렇게 민간인들 잡아놓고, 여기 넥타이 맨 사람들도 있고 학생도 있고 그렇잖아요. 꼭 군인 아닌 거죠. 그래놓고 여기 복장이 경찰이고
뭐 민병대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양복 입은 신사가 와서 신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할까? 죽일까? 살릴까? 옷 벗겨놓고 이제 재판을 하고 물어보고 있죠. 물어보고 있고 여기 뭐 정말 울상이 돼서 있고. 근데 그 여수 사건에서 손가락총이라는 말이 나오죠. 제주에서도 많이 나왔었는데, 바로, 예, 바로 이 장면들을 놓고 뭐냐면은 이렇게 심판을 해서 이 손가락으로 이쪽으로 가느냐 이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죽고 살고가 갈라지는 겁니다. 그 손가락총을 쐈다고 하는데 안타까운 거는 그 오늘 여기에는 사진을 안 넣습니다만 아마 지난번 다른 강의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 손가락총을 쏜 사람들 중에 목사님이 많아요. 기독교인들이 많고 그리고 저기서 신문할 때 너 교회 나가냐? 그때 우리나라 저 개신교 신자가 인구 전체에서 1%밖에 안 되는데 교회 나가냐 물어갖고 안 나간다 하면은 99%가 안 나갈 텐데 안 나간다 하면은 저 손가락총 맞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갈라놓은 거 말이죠. 아마 분위기상 여기가 민간인 같고 여기가 죽을 사람 같아요. 이런 거는 재판도 없이 했을 겁니다. 이렇게 손가락총 쏴서 갖다 죽이는 건. 여기 현장에서 학살당한 아이가 울고 있고 아마 그래도 발이라도 덮어주려고 부인인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어디서 거적 얻어다가 이제 덮어준 거죠. 아이고 이제 그 속에서 우리 남편 우리 아버지 어디 갔나 찾는 끔찍한 장면입니다. 이게 이제 그 여순 사건 라이프지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그 뒤에 탁 미군이 버티고 서 있죠. 근데 이 사진이 제가 그 관련 신문을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근데 분명히 기억이 있는데 제가 한 국민학교 한 5, 6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 뭐 잘해야 그쯤 됐을 때 저게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에서 한번 말썽이라고 하기에는 한번 이제 북쪽에서 저 사진을 들고 나서 그 미군이 만약 이렇게 학살 현장에 있고 개입하지 않았냐 이거 뭐 저 이제 그렇게 그걸 이제 공격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한국에서 뭐라고 받았냐면 아니야 저거 미군 아니야 소련군이야. 그렇게 해서 뭐 그 면박을 줬다. 그랬더니 뭐 저 얼굴이 빨개져서 북한군 장교가 말을 못했다. 뭐 이제 이런 식의 기사가 났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거 라이프지에 나왔던 사진입니다. 저 산이 어떤 산인지 모르겠는데 그 여수에서 제일 높은 산이 종고산인데 그때 이제 하여튼 그 우리 광주에서는 무등산을 알고 있다. 근데 그 이전에 제주에서는 한라산이 알고 있었고 여수에서는 종고산이 알고 있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사진 좀 흐리죠. 이렇게 길거리에 쭉 누워서 있고 이 사진이 말이에요. 이게 이 거적에 묶여 있는 사람이 요거 이경모 기자가 찍었는데 이경모 기자의 친구예요. 서울법대를 다니고 있었는데 국대한 파동 같은 거 심각하고 하니까 이제 그 집안에서 불러내겼어요. 서울법대 다니던 수재였는데. 저 앞에 울고 계신 분은 큰 누님이래요. 어머님인 줄 알았는데 어버 키운 큰 누님이 그 동생 시신 수습해서 집 앞에다가 이게 지게 누가 지고 왔나 보죠. 그랬더니 그걸 보고서 정말 비통에 잠겨 있는 걸 그걸 참 아휴, 저걸 어떻게 찍었나 모르겠어요. 어떻게 찍었나. 이게 남이라도 그럴 텐데 나중에 그 자기 친구고 정말 친하게 지냈던 친구의 누님이고 참 말이 안 나옵니다. 말이. 자, 근데 이제 그 제주도에서 보면 학생들이 봉기에 많이 참여했거든요. 특히 여기에서 보면은 그 사설도 나왔어요. 여수 반란과 학도의 망도. 반란 중학생들 뭐 2차에서 재판할 때 뭐 89명을 사형에 처했다. 근데 대다수가 상당히 많이 중학생들이었다.
일반 폭도, 그런데 특히 중학생들. 그래서 하여튼 76명에게 총살형을 그 순천에서 집행했고, 또 이제 13명의 폭도에게 그 사형을 내렸다. 이제 뭐 이렇게 하니까 학생들 중에 사형당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거는 봉기에 참여한 여학생들이에요. 여순 사건에서 아마 여학생들이 많이 참여했다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송욱이라는 분이 계신데 반장이라고 써있죠. 반란군의 장수 송욱을 체포했다 하는데 이분이 여수여중 교장 선생님이에요. 나이가 많지 않았습니다. 36인데 이분은 그런데 우파예요. 동생이 좌익에 가담하니까 집에 가둬놓았었고요. 그다음에 이분이 여수에서 신망이 굉장히 있었던 분 같아요. 그러니까 이민위원회 만든 다음에 이민위원회가 강연회를 하면서 송욱 선생이 이제 강사로 나온다 했는데 강사로는 안 나갔대요. 그리고 이분은 대신 우파지만 양심적인 우파. 이분이 조선어학회 사건 관련자입니다. 그때 아마 감옥에도 갔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뭐 이제 그런 우파 민족주의자인데 우파 민족주의자라는 게 원래 친일파 제일 미워하는 게 우파 민족주의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친일파에 대해서는 엄격한 태도 보이셨을 거고 민족적 입장을 견지한 분. 좌파는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인망이 있으니까 아마 봉기를 일으킨 사람들 또 지역의 인민위원회가 부활하면서 좌파들이 주도했지만 송욱 선생을 모셔다가 그래야 이제 민심 수습이 될 것 같으니까 뭐 그렇게 됐는데 이제 저분이 그러니까 이 반란군의 지휘자로 몰려갖고 학살된 겁니다. 총살당하셨어요. 그리고 여기는 또 이제 참 그 시절이 어떻냐면 검사가 학살당했어요. 지금 이제 검경 수사권 갈등이 있고 합니다만 뭐 전체적으로 볼 때 검찰이 경찰보다 우위에 있죠. 이제 오공화국 시절에는 안 그랬습니다. 오공화국 시절에는 경찰이 더 셌었는데 이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경찰은 친일 경찰이 대부분이고 검사나 판사 중에는 친일 경력이 없는 사람들도 더러 있었어요. 그래서 이 검사들 중에는 뭐 대개 다 우파죠. 좌파들은 이제 배제가 돼서 우파지만 우파 민족주의자들 중에 경찰이 해도 너무한다. 뭐 너무 과잉 수사를 한다. 뭐 삐걱하면은 빨갱이로 몰아갖고 무고한 사람들 잡아 들인다 했더니 박창길 검사가 그거를 옥석을 가져갖고 야 이거 이렇게 함부로 잡으면 어떻게 해서 꽤 많이 풀어줬던 모양이에요. 고문으로 조작된 사건들 같은 거. 그랬더니 경찰이 저 새끼는 빨갱이다 하고 있다가 이분을 학살했는데 이분은 사건이 나니까 숨었어요. 이민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이제 그렇게 했을 때는 거기 나타나지 않고 어디 숨어 있었고 인민재판에는 참가도 안 했어요. 그런데 뭐 인민재판에 뭐 배석했다, 뭐 인민재판에 판사를 했다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다가 진압군이 들어와서 이게 시민들의 항쟁이 평정이 되고 난 다음에 모습을 나타내는데 빨갱이로 몰아갖고 쏴 죽인 거예요, 경찰이. 원래 안 좋은 감정 갖고 있다가. 그래서 이제 이게 큰 사건이 됐죠. 그래서 당시에 법무장관도 알아보니까 여순 인민재판이라는 얘기죠. 인민재판에 배석판사한 거, 박창길 검사가 한 거는 사실 무근이다. 이건 뭐 당시에 이승만 정권에서도 확인을 한 사실이죠. 자, 근데 이제 이번에 재심이 개시가 됐는데 우리 지금 본 학살은 재심도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 다시 재판할 판결이 없는 거죠. 그냥 끌고 와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게 아마도 9,500명일 거예요. 정식으로 그래도 재판이라는 형식을 거쳐서 사형당한 사람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판결이 내려진 숫자하고 집행이 되는 숫자가 다르거든요. 중간에 관할관 확인이라고 해서 일부는 뭐 봐줬으니까. 그리고
지금 신문 자료 같은 걸로 정확하게 몇 명이 집행됐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은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군법회의 재판에서 재판 과정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신문 기사에 보면 사형이 무더기, 정말 무더기 사형이죠. 224명, 또 102명. 이건 앞에 1차는 신문에 보도가 안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있네. 1차에서 35명, 102명, 그 다음에 또 204명. 뭐 이제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뭐 12명 또 사형에 아까 89명에 뭐 또 12명 집행에 102명 판결에 이게 이제 중복되는 것도 신문 기사를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무더기로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을 289명 또 사용을 시키고 46명, 73명 뭐 집행한 것도 있고 언도한 것도 있고 뭐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전에서 이거는 총살한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건 사형이 집행된 거의 기사고 판결 기사도 있고 뭐 기사마다 세세하게 다른데 그래서 이걸 우리 여순 사건 갖고 그 책을 쓴 김덕중 박사 여순 사건에 대해서 이제 최초의 그 전문 연구 서적이죠. 그 책 제목이 빨갱이의 탄생이에요. 빨갱이의 탄생인데 그 뒤에 책 아마 표지 있을 겁니다. 거기에 정리되어 있는데 전부 1차, 2차 그 다음에 중앙고등법회의 대전에서 열린 거, 그 다음에 3차 그리고 4차 합쳐갖고 691명이 판결을 받은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무기는 119명, 20년은 256명. 그래서 그리고 이제 양민으로 풀려난 게 529명. 그러니까 잡아들이면은 것 중에서 한 3분의 1쯤이 그 사형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사형 판결이 어떤 한 사건에서 사형 판결의 비율이 이렇게 높은 사건이 있을 수 있나 싶습니다. 근데 이 691명이 사용됐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 명단의 작성 주체가 정확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좀 우연한 기회에 입수를 하게 되는데 사형제 폐지 운동 하시는 분들이 갖고 있는 명단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부를 통해서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명단인데 하여튼 그 명단에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요. 이게 48년 8월 15일 이후 48년 49년도인데요. 그럼 이거 보세요. 뭐 신문기사 하나가 몇십 명 아니에요. 몇십 명, 몇백 명 아니에요. 사형이.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기록에는 48년도에 하나, 둘, 셋, 4명 사형당한 거예요. 49년도에 3명 사형당했고. 이게 많이 듭니까? 이 기록이요. 그래서 어떻게 이어지냐면 이게 지금 대한민국 법무부가 갖고 있는 통계예요. 정부 수집대에 919명 사형했대요. 그 중에서 사상범 정치범이 249명인데 이 919명? 웃기지 마시라 이거죠. 이 숫자보다 이건 또 뭐냐면 부역자, 그 한국전쟁 후에 한국전쟁 기간 중에 왜 한강다리 끊고 갔다가 돌아와갖고 피난 못 간 사람들 이놈의 새끼들 니들 왜 빨갱이한테 협력했어 하고 잡아 죽인 게 부역자예요. 그래서 저는 최순실 부역자라는 표현을 안 썼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부역자란 말이 너무 아픈 상처이기 때문에 그 최순실 같이 못된데 붙어 먹었다 하더라도 부역자란 말은 제발 좀 우리 역사에서 안 썼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입니다. 그 부역 사건과 관련돼서 사형 판결을 받은 사람이 이게 다가 아니고요. 초반전이에요. 초반전. 그런데 867명이란 말이에요. 여순 사건 갖고 거기서 한 700명 되죠. 이거 한 800명 되죠. 이것만 해도 정부 통계의 2배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이 정부 수집 통계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은요. 그러니까 정부의 사형 통계 명단에도 올라있지 않은 분들이에요. 정말 이거 바로잡을 때 재심 뭐 준비하는 부서, 관련된 부서, 특히 법무부에서 또 법무부하고 국방부가 협력해서 사형당한 분들의 명단이라도 복원을 해내는 거. 그들이 반란군이었건 아니면 정당한 항명군이었건 간에 적어도 대한민국 정부가 목숨을 뺏었으면 그분들이 암만 만고의 역적이고 죄인이었다 하더라도 그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놓는 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이름을 복원하고 찾아드려야죠. 그래야 재심이건 뭐건 할 거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가 어디서 죽었, 어떻게 죽었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저 장다르크 선생님, 정말 열심히 다니셔서 그 자료 찾아내서 이제 아버님 그 했는데, 재심 그 받아냈는데, 재심을 받아야 할 사람이. 사실은 정말 재심을 받아야 할 게 대한민국 아닙니까? 대한민국. 아이고, 벌써. 자, 근데 이제 여순 사건과 관련돼서 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이 사람 누군지 아시겠어요? 박정희예요, 박정희. 박정희와 여순 사건의 관계가 재밌습니다. 이건 뭐냐면 미군 장교들하고 같이 이 사람이 송호성 장군이라고 그 당시에 광복군 출신이었는데 그 송호성 장군이 진압을 좀 잘못해서 주도권이 김백일이나 백인엽 같은 사람들한테 넘어가죠. 김백일 같은 사람들. 특히 그게 뭐냐면 만군, 간도특설대 출신들이 한국에서 득세하는 게 또 여순 사건입니다. 여순 사건을 계기로 해서 득세했는데 하여튼 박정희는 참모로 따라 내려와서 진압군 참모를 했는데 이 박정희가 여순 사건 관련자로 알려지게 되죠. 그래서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박정희가 무기징역을 받았어요. 그래서 총살은 면하고 이건 뭐냐면 숙군 사업이라고 해서 여순 사건을 계기로 야 군대 내 좌익이 이렇게 많어 하고서 군대 내 좌익들을 찾아내 이제 하는데 박정희가 걸려든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그 판결문이에요. 판결문인데 그래서 이 신문 기사를 박정희가 집권하고 난 다음에 싸그리 각 도서관에서 다 찢어버렸어요. 그 날짜 신문을. 그런데 왜 신문사 조사부에는 자기네 신문이 남아있잖아요. 신문사 조사부까지 가서는 못 건드리고 공공도서관 건 다 했는데 그 당시에 윤보선 후보의 비서로 있던 사람이 뭐 언론 담당 비서 당연히 신문사 출신 아니었겠습니까? 그 사람이 신문사 조사부에 가서 찾아내갖고 이제 그 세상에 밝혀진 건데요. 그래서 이제 박정희는 죽을 뻔하다가 만군 출신인 백선엽 또 정일권, 원영덕 또 김창룡은 관동군 출신이지만 하여튼 만주에 있었으니까 이런 만주 인맥이 이제 살려준 겁니다. 그래서 그 만주 인맥의 끈끈한 결속력으로 이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5.16을 일으켰죠. 5.16을 일으켰는데 박정희는 이 군복 입고 계속 정권을 잡고 싶었는데 미국이 압력을 가한 거죠. 야, 한반도는 이거 냉전의 최전선으로 미군 몇몇 명을 희생시켜가면서 민주주의를 한다고 그렇게 표방을 했는데 어떻게 군복 입고 왔다 갔다 해. 정치를 하려면 군복 벗고 해. 그래서 박정희가 굉장히 슬퍼하면서 군복을 벗고 선거를 치르게 된 거죠. 그래서 63년 10월 15일 이제 드디어 군사정권이 민정으로 바뀌게 되는데 처음에는 뭐 원대복귀한다라고 했다가 박정희가 이제 기어 나와갖고 계속 선거를 치른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뭐냐면 재밌는 게 여순 반란이었다가 여순 사건으로 됐어요. 박정희가 집권하고 있을 때는 공식 용어가 여순 사건입니다. 그리고 박정희가 여순 사건의 관련자도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이 얘기를 할 때 아까 종고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윤보선 측에서 아까 보신 그 자료 있죠? 신문 자료. 요 자료를 미리 확보해 놨어요. 확보해 놓고서도 또 판결문도 확보해 놓고서 그래 놓고서 그걸 한 번에 터뜨리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한 번에 터뜨리면 뭐 변호를 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쪽에 윤재술 씨라고 아주 만담도 잘하고 국회 부의장까지 하신 분인데 글씨도 잘 쓰는 양반이 여수에 가서 뭐라고 했냐면 종고사는 알고 있다. 종고사는 알고 있다. 흔들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기자들은 나이가 젊으니까 여순 사건 잘 몰랐단 말이에요. 여순 사건이 15년 전 일이니까 지금도 젊은 기자들이 15년 전에 일어난 사건들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게 무슨 소리야 이제 하다가 다음날 윤보선이 여순 사건에 박정희가 관련돼 있다. 그리고 사실은 아까 신문기사 다 갖고 있지만 외국 신문에 보도된 거 듣고 알고 있다. 뭐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중앙정보부장이 나서서 여순 사건 관련자는 정보에 없다. 박정희라고는 얘기 안 하고 그래서 정보에 없다 했는데 했죠. 근데 하여튼 윤보선이 계속
관련자라고 들고 나와서 이게 사상 논쟁이 됐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심한 그 사상 논쟁의 피해자는 박정희였습니다. 이게 이제 웃긴 거죠. 그 공수가 교대되기 전인데 한국 역사 참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뭐 신원조사 제도, 그러니까 박정희가 그때 선거에서 내건 그 구호가, 빨갱이로 몰렸던 박정희가 연좌제를 폐지한다, 신원조사를 폐지한다, 뭐 개선하겠다. 이거는 좌익으로 몰려온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그 호소력 있는 구호입니다. 박정희가 이제 그 유서 중에 얘기했죠. 법을 위반, 빨갱이다, 법을 위반했다, 뭐뭐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매일 떠들고 선전하는데 그런 낡은 수법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뭐 이제 이런데 이 사상 논쟁에 대해서 글들이 제법 많이 나왔었는데 사람들이 신문 기사만 봤지 신문 광고를 안 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신문을 좀 공부해 신문을 꼼꼼히 보다 보니까 박정희가 낸 광고가 있는데 너무 재밌어요. 우리들은 이제 이 나라의 근대화 작업을 잘못 났나. 이들은이겠죠. 우리나라의 그 사회 근대화 작업을 끈덕지게 방해하고 있는, 아니다. 우리들이 맞나요. 일체 메카시즘을 타도 청소해야 할 공동의 전선에 썼습니다. 메카시즘의 한국적 아류, 즉 윤보선이 한민당 계열이니까 그 한민당 쪽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악습의 보검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우구이 좋아하시죠? 새우가 굽기 전에는 회색이거나 까만색이에요. 박정희는 시꺼먼 새우를 넣었습니다. 그걸 메카시즘이라는 후라이팬에다가 달달달달 볶아서 새빨간 빨갱이를 만들고 있다 이거예요. 저희가 국가원수급인데도 이렇게 볶아대는데 일반 서민들 오죽하겠냐. 그래서 박정희가 호소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우리는 차제 한국적 메카시즘의 신봉자를 우리 사회에서 일소시키기 위해서 분연히 관계하여 과감히 투쟁합시다. 그럼 어떨까요? 우리 분연히 관계해서 과감히 투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박정희가 이런 호소를 해나가고 있었는데 윤보선 쪽에서 이제 마지막 한 방을 날린 거예요. 우리 한 방에 훅 간다 하는, 이게 글씨가 흐립니다만 선거가 10월 15일인데 10월 13일째 호예요. 선거 이틀 남겨놓고 아까 요 총살형 무기형 이 신문 기사 있죠? 이걸 깐 거예요. 박정희에게 무기언도. 그러니까 그 이전에 사람들은 소문으로 박정희가 이제 뭐 여순 사건에 관련 있대, 뭐 징역, 뭐 형을 받았대, 뭐 하는데 증거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증거가 나오고 이제 딱 하고 심판관은 누구다 판결문 내용까지 쫙 해서 이제 그 나와버리니까 뭐 이제 이거 뭐 빼도 박도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박정희 쪽에서는 대긴장을 하고 심지어는 중앙정보부나 뭐 그쪽에서 이 쿠데타 준비, 선거 결과가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가 졌을 때 이걸 뒤집으려는 준비까지 하고 뭐 이제 그랬었는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정치는 정말 예측 불가해요. 박정희가 이것 때문에 이겼어요. 오히려 거꾸로. 원래는 이걸로 한 방에 훅 가는 거게 돼야 하는데, 자, 이거 보십시오. 이게, 이게 제가 그 설명을 해놓은, 이 파일에 그 설명을 다루는 게 있는데, 이게 숫자가 작아서 잘 안 보입니다만, 경상북도, 박정희가 경북 출신 아니에요? 거기서 득표율이 55.64%인데, 여순 사건이 일어났던 전남에서 57.22%예요. 자기 출신 동네보다 전남에서 표를 더 얻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는 윤보선이가 압도했어요. 그리고 경기도, 그 다음에 강원도에서도 그 전방 지역은, 후방에서는 박정희가 얻었지만 전방 지역에서는 윤보선이가, 전체적으로 봐도 29만 대 36만이죠. 그러니까 접경 지역에서 오히려 휴전선 가까운 데서 박정희를 빨갱이라고 안 찍어준 거예요. 그리고 전라남도 여순 사건의 피해가 극심했었던 이쪽에서 박정희를 오히려 찍어준. 예? 예. 그래서 이게 박정희가 말이죠. 전라도 빨갱이 표도 당선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제 말씀이 아니고요. 김형욱이
당시에 중앙정보부장 김영욱이 선거 끝난 다음에 야신난다 우리가 간신히 이겼다. 이 선거가요 15만 표 차이예요.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최소 표차, 밤새 엎치락뒤치락 했는데 바로 어디서 이겼냐? 호남에서 이긴 겁니다. 15만 표 차이인데 호남에서만 35만 표를 이겼어요. 그러니까 호남이 없었으면 박정희 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순 사건이 오죠. 왜냐하면 박정희가 여순 사건 관련자라고 핍박받는 거에 대해서 전라도 사람들이 동료의식을 느꼈다고나 할까요? 그리고 그렇게 박정희가 자기가 되면은 조금 우리를 그래도 배려해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거꾸로 된 거죠. 이게 완전히 술래잡기 끝난 다음에 공수가 바뀌어서 박정희가 사상논쟁을 벌려나가는 이제 그런 판결국이 됐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다 설명할 시간이 없지만 사실은 박정희 정권에 이렇게 빨갱이들이 많았어요. 박정희 정권의 핵심에 여기 김종필입니다. 박정희는 그 유명한 보고서가 있는데 제가 이것도 다른 강연에서 그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유명한 미국 대사관에서 그레고리 핸더슨이라는 사람이 작성한 보고서인데 군사 정권 내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에 관한 보고서. 그 전반부가 박정희 얘기인데 박정희 얘기는 결론이 뭐냐면 박정희 옛날에 빨갱이 한 건 맞는데 이제는 믿어도 된다. 다시는 좌익으로 못 간다. 왜냐하면 좌익들을 다 불구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좌익으로 가면 때려 죽일 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갈 가능성이 없다. 근데 제일 의심을 품은 건 김종필이에요. 김종필이 옛날에 좌익을 했는데 그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 군대로 들어갔고 뭐 해서 장교가 됐는데 이거 언급결에 군대에 들어와서 있는데 여기는 지금 사상이 뭔지 알 수가 없다. 슬리퍼란 표현을 썼습니다. 동면 중에 있다. 그래서 이제 김종필에 대해서 대단히 의심을 했고 또 뭐 다른 요인들 도 많이 있고 여기 김성곤 혹시 기억하시나요? 쌍용 재벌의 창업자입니다. 쌍용 재벌의 창업자 김성곤이가 박정희의 형 박상희의 또 친구이면서 대구 쪽에서 유명한 좌익이에요. 그렇습니다. 쌍용의 종잣돈이 남로당 경북도당 비자금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김성곤이가 처음 기업을 세운 게 삼공회상과 삼공물산인데 그 삼공이 뭐냐면 공산당 셋이 모여서 삼공이 사는 거예요. 김영욱의 증언입니다. 그러더니 이제 박정희가 이 피카소 그 시절에 반공을 얼마나 세게 내세웠냐면은 피카소 그림 물감, 피카소 파스 그걸 반공법 위반으로 잡아들이는 그런 시절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보부, 보안사, 치안본부 대공분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작간첩 만들고 이제 그랬죠. 여순 사건에 대해서 반란에서 항쟁으로 이제 우리 인식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변해야 하는가, 진상규명이 어떻게 되는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이 빨갱이의 탄생, 여순 사건에 대한 가장 이제 최초의 보고서고요. 최초의 전문 연구서적이고 주철리 박사가 낸 책 2권, 불량 국민들, 학살당한 사람들. 즉 우리가 양민학살 하는데 우리가 이제 요즘은 양민학살이란 말보다는 민간인 학살이란 말을 씁니다. 불량한 국민들도 이렇게 죽으면 안 되죠. 설혹 불량했다 하더라도. 그리고 양민이냐 불량민이냐를 나누는 것 자체가 민간인 학살의 한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민간인 학살의 언어를 거부한다는 의미에서 빨갱이라도 저렇게 죽으면 안 된다. 이제 하는 거고요. 이 여순사건 자료집이 아까 얘기한 여수사회운동연구소 거기서 여수지역사회연구소에서 발간한 책입니다. 여순사건이 대중들에게 다시 조명받은 계기는 우리 조정래 선생님의 태백산맥을 통해서 이제 재조명이 된 거고요. 또 이태의 남부군이라는 지리산의 빨치산 투쟁을 다룬 걸 통해서 이제 또 얘기가 됐죠. 그리고 남부군과 태백산맥은 다 영화가 됐는데 남부군 때도 시끌벅적했었습니다만 이 태백산맥을 만들 때 아주 그냥 이렇게 우익들이 태백산맥 영화 저지 우익단체 권리 그러더니 태백산맥을 이적 표현물로 고발을 해갖고 그래서 이게 뭐 굉장히 오랫동안 그러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베스트셀러를 이적 표현물로 걸어놓지 못해서 안달복달을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까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이영일 소장이고요. 여기서 이제 뭐 오래됐죠. 90년대부터 50주년 때부터 이제 실태 조사를 하고 이런 보고서들을 그 써내고 이제 뭐 그렇게 하면서 알려오기 시작을 했고요. 요게 이제 60주기, 요게 50주기 포스터는 98년이라면 2008년도예요. 그래서 희생자 명예회복 그때 심포지움을 굉장히 크게 했습니다. 우리 이번에 70주년 거보다 60주년 게 사실은 훨씬 더 크게 했는데 여순 사건 60년에 위령탑 하나 없다니 이제 하고 그 신문 기사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순 사건 희생자 위령비가 섰습니다. 여수에도 세워지고 순천에도 세워지고 그랬는데 이걸 갖다가 순천이 빨치산 성지냐 뭐 하면서 14년대 공산발당 추모 위령탑을 즉각 철거하라 뭐 이렇게 또 우익들이 이러고 있고요. 그 아까 이제 진실화해위원회에서도 조사를 했는데 다시 쓰는 여순 사건 보고서라고 냈습니다. 근데 진실화해위원회가 뭐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큰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거를 각각 쪽에서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구례곡성 이게 신청자별로 그러다 보니까 여순 사건이 모두를 조사는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그림을 안 그려놨습니다. 전체 그림을 그려야 하는 게 아직까지 과제로 남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조사를 많이 해서 보고서가 한 몇십 개가 나왔나? 20개쯤 나왔나? 하여튼 그 여러 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그림이 안 나오고 희생자 파악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진실화위원회가 뭐 정부 기관이기 때문에 뭐 조심스럽게 갈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이해하지만 과감하게 여순 사건의 피해자가 전체 얼마쯤이 된다는 좀 틀리더라도 추산을 해야죠. 그리고 그 틀린 것들을 이제 점점점 실태 조사를 정확하게 해가면서 바로잡아야 하고 희생자 명부도 작성해야 하고 하지만 이거 정말 주먹구구예요. 저도 이번에 국립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그 건립을 위한 정책연구라는 프로젝트를 하면서 국가폭력 전체 피해자가 얼마인가를 추계를 내봤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주먹구구지만 진짜로 답답한 게 대한민국 정부 수립된 이후에 그런 전체적인 추계를 아무도 안 냈던 거예요. 진실화해위원회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틀렸다 잘못됐다 욕 바가지로 먹을 각오하고 그건 해주십시오. 그리고 잘못된 거 얼마든지 고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서 그리고 또 과장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부 수립 이후에 43만 5천 명 그 추산을 했는데 여순 사건도 전체 그 규모를 내야 합니다. 희생자 파악도 안 됐다는 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70년을 맞이해서 국민청원 20만 명을 조직하자라고 했겠는데 안타까운 게 10,000명도 안 됐어요. 6,000명, 7,000명 정도밖에. 그래서 청원을 통해서 뭘 얻으려 청와대의 답변을 끌어내려고 했는데 그거 실패했습니다. 어쨌거나 하여튼 기죽지 않고 그래도 재심이 최초로 다른 데는 재심 끝나가죠. 근데 여수는 이제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늘 안타까워하는 게 제주, 광주 4월, 5월 됐는데 여수는 뭐냐? 노무현 대통령이 광주에 가셔서 이렇게 앞으로도 역사는 진전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가서 또 희생자들 껴안아 주시고 이번에 그 트라우마 치유센터도 또 광주에서부터 많이 보육되고 전두환 사형도 선고받아 뭐 지금 풀려나서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제주도 어때요? 노무현 대통령 가서 최초로 사과하고 이번에 추념사에 제주가 울었다 하고 이렇게 희생자들을 위한 공원까지 만들어지고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 보고서도 나왔는데 여순 사건 10,000명이 죽었습니다. 한두 명이 죽은 것도 아니고 10,000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거 보고서 안 나온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심포지움이 진행되고 뭐 심포지움이 문제가 아니죠. 특별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데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70주년이 됐기 때문에 공론의 장을 열어야 한다. 기념사업회 만들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순삭 학살이 남긴 게 여순학살의 직접적인 결과, 그 반란 사건이라고 이제 규정을 해놓고서 이런 반란을 막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다. 저 국가보안법이요, 북한의 침투를 막기 위해서 생긴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난 다음에 여순 사건이 바로 정부 수립 이후 2달 만에 일어난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이승만 정권이 유지가 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는 시금석. 그러니까 이승만 정권 입장에서는 기를 쓰고 잔혹하게 기어오르는 놈들한테 초전에 박살낸다 하는 심정으로. 제주하고 틀린 점이 뭐냐면요, 제주는 민간인이 한 거잖아요. 여수는 군대가 그 항명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반란으로 규정해놓고 다시는 이런 반란이 없어야 한다. 그래서 완전히 정말 그 잔인하게 짓밟았고, 그러면서 이제 이걸 규제하기 위해서 국가보안법이라는 희대의 악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국가보안, 요 글씨가 좀 흐린데요, 보이십니까? 국가보안법을 배격함이라는 사설을 어떤 신문이 썼을까요? 조선일보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참 조선일보가 저만큼만 갔으면은 지금 조선일보 반대운동을 저렇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지네가 뭘 했는지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일보를 위한 역사 강좌를 한번 만들까 싶은 마음이 드는 대목입니다. 국가보안법이 여순 사건 때문에 을 계기로 만들어졌어요. 국가보안법을 만들 때 뭐 지금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은 언제 다시 한번 자세하게 하겠습니다만, 자기들도 악법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워낙 급하니까. 그리고 이게 뭐냐면 내란이나 내란 미수를 처벌하는 게 아니고 예비 음모를 처벌하는 거니까 악법이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워낙 급하니까 이번에만 만들자. 그리고 처음에 만들 때는 사용도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점점 계약이 돼서 지금까지 이루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라도에 대한 차별이 생겨나요. 이건 이제 그 후에 무등산 타잔 사건이라고 77년도에 일어났었던 그 광주에서 그 철거민 사건이죠. 철거민 사건인데, 그거를 갖고 이제 영화를 만들었는데, 영화의 포스터 중에 이런 대목이 있었어요. 이게, 근데 영화가 만드는 건 80년대 초반, 바로 광주 학살 직후 전두환 정권의 그 호남 지역 감정 그게 심할 때라서 이게 포스터를 만들어 놓고 못 붙였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요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빨갱이가 일제시대부터 있었다 했는데, 그거는 누가 그 참모가 연설문을 잘못 써드린 것 같아요. 빨갱이란 말은 일본에는 아카가 있고, 미국에는 레이지나 꼬미, 그 꼬미라고 그러죠. 이제 그런 게 우리 빨갱이 비슷한 게 쓰이는데, 사실은 그건 빨갱이를 빨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빨갱이가 아닌 사람을 빨갱이라고 할 때는 잘 안 쓰는 말이거든요. 진짜 빨간 사람들한테 쓰는 말이지. 그런 의미에서는 이게 일본이나 미국하고도 좀 다른 용법인데, 빨갱이란 말이 이제 그러니까 자유당 말기에 제일 극심하게 많이 쓰였고, 또 여기 86년, 87년 그렇습니다만 만들어지는 게 여기 48년부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 여순 사건을 전후하면서 가령 김구 같은 사람을 빨갱이로 몰려고 했잖아요. 최능진 같은 진짜 우익을 빨갱이로 몰려고 했잖아요.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빨갱이 그 좌파가 아닌 사람, 공산주의자가 아닌 사람을 공산주의자로 모험하는 말로서 생겼는데, 이게 바로 여순 사건인 거죠. 항명을 반란으로, 그리고 거기에 동조한 놈들은 전부 다 빨갱이로.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뭐랄까요, 그 표적이 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어떤 항명군의 표적이 된 사람들이 친일파들 아니에요. 친일파들이 자기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들을 공격하는 놈들이 공산주의자들이다. 그러니까 사실 친일파를 제일 세게 공격한 게 백범 선생이나 또 재헌국회에서 반민특위 만드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공산주의자겠습니까? 공산주의자들은 다 남도당에서 지하로 들어가거나 북으로 갔죠. 그 사람들이 빨갱이가 공산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공산주의자로 몰기 위해서 만든 말이 빨갱이에요. 그래서
누굽니까? 김덕중 박사가 여순사건 책 제목을 빨갱이의 탄생이라고 붙인 게 바로 여순사건을 통해서 빨갱이란 말이 정말 전면화되고, 그 다음에 등식이 생기죠. 전라도 빨갱이. 민주당은 전라도 빨갱이, 전라도. 뭐 이제 이런 식의. 사실 이렇게 보면 빨간 정당이 이게 옛날 저거는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그쪽이 빨가네요. 그쪽이 이긴 데가. 그러니까 전 인터넷에서 이걸 보고서 이게 뭔가 하고 저도 헷갈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거를 전라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래요. 전라빨갱이, 호남빨갱이. 그래서 그걸 이쪽에다 갖다 붙여서 전라도는 절로 가라. 뭐 이제 하는 그런 이제 정말 극단적인 색깔론이죠. 그래서 아이고 이게 남았네요. 여순학살의 가해자들. 이 여순사건 지금까지 한 얘기는 어디 딴 데서도 들으실 수 있는 얘기일 거예요. 그런데 이 여순학살의 가해자들은 오래 기다리신 분들 이거는 뭐 한옥의 표라기보다는 우리 반헌법 행위자 열전 편찬위원회 표입니다. 반헌법 행위자 열전 편찬이라는 게 뭐 그걸로도 따로 한번 기회를 가져야겠습니다만 우리가 뭐냐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나쁜 놈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친일명사전. 근데 그건 45년까지만 기록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재,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난 다음에 이 친일파들이 살아남아서 어떻게 민족적 양심을 가진 세력을 박해해 왔는가, 그리고 어떻게 군사독재를 유지해 왔는가, 그 역사를 기록해야 하지 않습니까? 요즘 시효 갖고 말이 많은데 역사의 법정에는 시효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두환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복장 터지시죠? 제대로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도 그 사람들을 처벌할 힘이 없어요. 감옥에 보내고 싶은데 보낼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법정에는 세울 수 있습니다. 역사의 법정에는 공소시효가 없어요. 그래서 여순학살의 가해자들, 이 가해자들도 지금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지만 그 가해자들을 적어도 이름을 정리하고 부르는 작업, 그 작업만큼은 역사의 법정에 세우는 공소장을 쓴다, 기소장을 쓴다 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 반헌법 행위자를 한 405명을 지금 예비 후보로 하고 조사를 진행 중인데 여순사건에 많이 배정을 못했습니다. 4명밖에는 배정을 못했는데 B씨급 중에서 이제 조금 더 조사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B씨급으로 올라있는 사람들을 좀 올려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만 뭐 하여튼 지금 현재로서는 4명입니다. 그 4명이 누구냐면 김백일, 백인혁, 이승만, 김정원. 이 밑에 쓴 사람은 뭐냐면은 김백일하고 백인혁은 다른 사건으로는 안 걸렸어요. 여순 사건으로만 이제 이 400명 명단에 들어왔는데 이승만은 뭐 여러 군데 아닐 거 아닙니까? 제주 4.3에서부터 여순 사건에서부터 뭐 여러 개 많죠. 그래서 이제 그게 같이 걸려 있는 사람들을 아래쪽으로 뺐습니다. 김정원이 학살 기계. 김정원이 그 당시엔 대위였습니다. 계급으로 치면은 중령, 여기가 최고 책임자고 지역부대 책임자고 여기는 현장 책임자인데 현장 책임자로서 너무나 악명을 떨쳤기 때문에 집어넣습니다. 이승만에 대해서는 오늘 시간 관계상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뭐 너무나 잘 아실 거기 때문에. 김백일 이 모습을 갖고 거제도에다가 동상을 세웠죠. 동상을 세우는 바람에 이제 그 동상을 친행적 단죄비, 동상보다 오히려 더 크게 그 거제 주민들이 어떻게 이걸 세웠냐, 거제도에다가. 그리고 이제 거제시는 친일 반민족자 김백일의 동상을 즉각 철거하라. 그래서 김백일의 죄상을 쫙 했는데 간도특설대 대위로 독립군을 172명을 학살했고 그때도 민간인 학살을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간도특설대라는 데가 빨치산 토벌부대예요. 항일 빨치산. 여기 이제 여기 보면은 그들은 왜 김백일을 악질 친일파로 보는가 하면서 김백일을 갖다가 김백일은 김일성의 천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김일성이 만주에서 항일 빨치산을 하고 있을 때, 일본에 저항하고 있을 때 일본 제국주의 앞잡이가 돼서 우리 항일 빨치산 부대를 토벌하는 거기 대장이었단 얘기예요. 거기.
그래서 간도 특설대를 만들어서 거기에 장교를 했는데 간도 특설대의 선임 장교가 또 백선엽이죠. 그러니까 이 백선엽보다 오히려 그러니까 김백일이가 간도 특설대 시절에는 계급이 높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한국전 이 비행기 사고도 죽습니다. 김백일이 한국전쟁 중에 안 그랬었으면 한국군에서 더 유명한 사람이 됐을 텐데 이 김백일이가 여수 학살의 주역인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민간인 학살이 벌어지게 되는 데서 이 간도 특설대 출신이 커요. 그러니까 우리 학살의 계보가 간도에서 여수를 거쳐서 제주와 여수를 거쳐서 지리산으로 와서 그리고 거기 출신들이 그 경험을 갖고 어딜 가냐면 베트남을 가요. 그리고 그게 광주로 이어져요. 그 학살의 계보학을 따질 때 간도 특설대라는 부대를 기억해야 합니다. 만주에서 완전히 비민 분리 정책을 실시하고 어마어마하게 학살을 자행했었던 부대인데 그 수법을 그대로 여수에 와서 쓴 거예요. 그리고 그게 1950년대 보면 백선엽이 정일권이가 쫙 올라갔지 백선엽 정일권보다 더 육사 선배들 일본군 출신들은 뒤로 밀렸잖아요. 그게 바로 여순 사건, 지리산 토벌 그런 데서 간도 특설대 출신들 만주군 출신들이 보인 실력을 미군이 높이 평가했기 때문에 그들이 승승장구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순 학살을 토대로 해서 뭐 백선엽은 여순에 내려오진 않았습니다만 아까 백인엽 뭔가 닮지 않았어요? 백선엽의 동생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요게 이제 백인엽 그 당시에 대대장으로 이제 왔을 때죠. 그리고 이건 뭐냐면 백인엽이 4.19가 난 다음에 군 출신으로 제일 부정부패를 많이 한 사람으로. 그래서 백인엽이 잡혀서 무기징역을 받아요. 무기징역을. 그러니까 굉장히 무거운 형을 받았죠. 군 출신으로서는 제일 무거운 형을 받은 겁니다. 근데 백인엽이 또 이름을 날린 게 81년도. 뭐냐면 선인학원의 상무이사인데 선인이 뭐가 있어? 백선엽, 백인엽이에요. 그래서 그 형제가 뭘로 이렇게 엄청나게 부정을 했었던 걸로 그걸로 여기 이제 백인엽은 육군 중장까지, 백선엽은 대장, 중장 형제가 그렇게 별을 달았는데 이게 지금 이제 인천 시립대학이 됐죠. 선인학원 아마 우리나라 학원 비리 중에서 가장 초대형 비리로 전두환 정권이 초창기에 광주 학살로 들끓는 민심을 좀 무마하고 와 우리 부정부패랑 상관없어 우리 또 옛날 군대하고 상관없어 우리는 깨끗해 하는 걸 과시하기 위한 용으로 이제 잡아들여서 백인엽은 이제 크게 부정부패와 관련돼서 2번 구속된 전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봐야 할 게 정말 최고의 사진기계 국장님은 사진마라고 이제 우리 반환법 행제열전 편찬위원회에서 뭐 카드 뉴스를 다 만들진 못했고 만들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 보여드리지는 못하고 중요한 장면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수중앙고등학교에서 종산이라는 게 종고산이죠. 칼이 잘 되나 시험을 해봐야겠다. 일본도도 아까 무릎 꿇려놓은 청년들 있었잖아요. 그 일본도도 7명을 무급했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러면서 또 물어볼 때 예수 믿어? 하면 살려주고. 그러니까 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참 희한하게 연결되죠. 학교 운동장에서 그냥 그리고 이제 칼로 베다가 지치면 총으로 시험 살격하듯이 장난하듯이 그렇게 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여기 이제 반란군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봉기군이 봉기군이 이미 지리산으로 빠져나간 뒤였기 때문에 비무장의 여수 민간인들한테 그렇게 했죠. 그리고 이제 그게 나중에는 또 거창 학살 당시에 그때는 경남지구 민사부장으로 있으면서 이제 조사단이 거창 사건을 국회의원들이 조사하러 가니까 무장 공비가 나타난 것처럼 해서 거기다가 총을 쏴버려갖고 이 조사단이 혼비백산해서 도망가게끔 그렇게 이제 은폐하고 있었는데 그게 회부가 돼서 징역 3년 판결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승만이 이뻐해서 징역 3년 받은 놈을 그대로 옷 벗겨서 치안국장에 쳤습니다.
56년 치안국장에 쳤다는 건 뭐냐면 대통령 선거 앞두고 56년 그 선거, 이 부정선거는 지금 기록도 별로 없어요. 신익희 선생이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승만하고 붙은 건 조봉암이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자리를 안 챙겨서 이건 부정선거 나와 있지는 않은데, 장면 부통령이 당선이 되니까 장면을 죽이려고 총을 쐈어요, 경찰 동원해서. 그 책임자가 김정은입니다. 그리고 목을 잘라서 딱 포장해서 선물로 보내는 참 그 희한한 작자였죠. 그래서 이제 이게 현장의 학살 책임자 중에서 현장에 악독한 학살 책임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빨리 승진을 해서 경찰 책임자로까지 그 최고위직으로까지 올라간 사람은 드물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작업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단호법 행위자 열전 편찬이 이런 사람들 여순 사건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건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 한 명 한 명을 기록하는 작업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작업을 많이 후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아이고, 뭐 50분에 어떻게 달려보려고 했는데 1시간 20분 했습니다. 이거는요, 제가 말이 많아서 보다는 저놈들이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거니까요. 그리고 또 뭐냐면 억울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 한 분 한 분의 사연을 얘기해 드리고 싶은데 이름도 몰라요.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그 수백 명의 사형당한 사람들, 그리고 10,000명의 희생자들 명부 작성 제발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보시겠습니다. 아, 예, 댓글. 여기서 채널을 키면 되나요? 아, 예, 좀 들어주세요. 채널을 켜놓을 걸 그랬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들어가서. 네, 그쪽 먼저 볼까요? 아니, 교수님 거, 예. 교수님 걸로 보여드릴게요. 아, 예. 찾았습니다. 한 60명 이상. 많이 들어오셨네요. 네. 댓글이 어떻게, 댓글이, 이거 여기, 들어가셔서 실시간 스트리밍 창에 들어가면, 네. 예, 그러네요. 댓글이. 이제, 그게, 네네. 아이고, 예, 여기 올라와서, 예. 예, 리디아이 정원님, 종종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예, 투표 잘 해야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번 선거, 내년 선거 앞두고 특집 방송 한번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5.18만큼보다 더디게 다가오는 거 맞죠. 5.18은 왜냐하면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이런 게 침묵의 카르텔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다 빠뜨렸지만 박정희가 잡고 난 다음에 자기가 여순 사건으로 치도곤을 당했기, 정말 고생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당선되는데 기여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순 사건이 금기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금기어가 되어버리다시피 했고요. 홍보 조금 더가 아니라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이미 기억하시는 분들도 몇 번 안 남았겠죠. 우리 장경재 선생님이 벌써 70대시니까요. 예. 반란이, 예, 맞아요. 저도 사실은 많이 위축돼 있고요. 뭐 전문 연구자들 조심스러워 하는 거 맞습니다. 예. 예, 국가보안법을 만든 집중적인 계기. 조선일보가. 예, 조선일보 많습니다. 예. 그래요, 이 나라가 민주주의에서 시작한 거 아니니까 맞죠. 예. 반대파 다 몰살시키려고 우리 김재원님 맞습니다. 예. 그래요, 암살자님. 누구를 암살하고 싶으신가요? 그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우리 유튜브가 조금 더 큰 다음에, 우리 11월 달쯤에, 김원봉 기념사업회가 정식 출범할 거고, 제가 거기서 좀 일정하게,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김원봉 기념사업회, 할 때,
우리 시대 청년 김은봉을 모집할까 합니다. 그 청년 김은봉에 많은 분들이 참가해 주시기를 원하고, 이런 거 한번 물어보면 재밌지 않을까요? 김은봉이 살아있다면 누구한테 폭탄 던질까? 즐거운 하루님. 웃을 일은 아닌 것 같네요. 우리 친일파한테 충지어주고 키워준 게 미군정이라는 거. 흐흐는 아니죠. 유유. 눈물을 흘려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민간인 피해자들과 군인들 명예 빨리 해야죠. 우리 한정희님, 우리 중시시네요. 네, 조선일보의 즐거운 하루님, 박헌영이 조선일보에 근무했던 거 맞습니다. 그 시절 조선일보 얘기도 제가 대한민국사에 쓴 게 있어요. 이 얘기는 제가 조금 잘 아는 편인데, 왜냐하면 박헌영이가 조선일보에 근무할 때 편집국장이 저희 할아버지였어요. 친할아버지. 그래서 여튼 그런 사연들 재밌는 게 많이 있습니다. 반민특위가 민족 분열을 일으켰다고 말하는 당 대표님, 원내대표죠, 원내대표. 우리 김주호님. 부역자는 강제로 당한 사람이고 친일파는 맞습니다. 진짜 이 말 맞네요. 부역자 얘기 많이 하고 다녔지만 우리 김주호님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말 명쾌하네요. 그런데 그 자발적으로 한 친일파들이 돌아와서 부역자 처벌한 겁니다. 부역자 처벌의 최고 책임자가 김창룡이고요. 그 서울지역 책임자가 노덕술이에요. 우리 즐거운 하루님. 그래요. 이 자유한국당 색깔 빨간 거 웃기죠? 진짜 빨갱인가 봐요. 홍준표도 빨갛게 입고 다니고. 그렇습니다. 우리 검토를 위해 보내된 메시지가 뭘까요? 이게 말이 너무 욕이 들어가거나 그러면 유튜브가 자제해서 우리가 판단해갖고 오픈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예. 괜찮으시면 오픈하시면 되고. 예. 그래요. 우리 저 욕은 저도 사실은 욕하고 싶은데 많이 참고 있습니다. 우리 욕은 공적인 자리에서는 말고,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얼마든지 하십시오. 역사 우리 텔로나님, 로나테님, 역사의 법정에 공소시효가 없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의 법정의 재판관은 시민 여러분이죠. 시민 여러분이 재판관인데, 저희 이 사무실에서 하고 있는 게 역사의 법정에 보낼 공소장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역사적인 범죄 행각을 조사해서 공소장 작성하고 있으니까 많이 좀 후원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미국의 비호 아래 친일파들이 우리를 탄압하게 된 거고요. 맞습니다. 즐거운 하루님. 국민들이 죄도 없이 수만 명씩 떼죽음 당하고 70년이 지났는데 이제 이런 움직임 생기고 있죠. 이게 그 수십만 떼죽음 당한 게 바로 우리가 헬조선이 만들어진 그 이유입니다. 그래도 저는 그러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늦었지만 우리가 바로잡아 가고 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조금 더 잘 해주셔야 하는데 그래서 답답하고 불안하고 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러나 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있는 거 그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공고히 하는 작업은 누가 해야 할까요? 우리 모두가 해야죠. 경찰에서 군으로 간 사람도 있고요. 우리 암살자님 군에서 있다가 경찰로 간 사람도 또 많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이는 군에서 경찰로 갔고 노덕수리 같은 사람이 경찰에서 군으로 가는 거고요. 침전 뱉으셨습니까, 암살자님? 망치, 그 망치도 있고 하여튼 친일파 동생 부시다가 제가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청주에서 정춘수 동사 33인 중에 한 분인데 그 양반이 어찌나 친일을 많이 했는지 감리교 쪽에서도 저 사람은 좀 너무했다 싶어서 나중에 천주교로 바꿨을 거예요. 목사였다가 그러는데 청주에서 세워놨거든요. 그런데 그걸 시민들이 동상을 파괴했어요. 정춘수.
정춘수 동상을 파괴해서 아니 저걸 그렇다고 파괴하면 어떡하냐. 근데 이제 어느 날 그 어디 제가 미국에서 돌아와서 얼마 안 돼서 선배 집에 갔더니 누가 와서 이제 인사를 하고 하는데 그 선배가 소개하는데 이 친구가 그 동상 파괴한 친구야 해서 아니 그 인사는 한 다음에 그걸 파괴하면 어떡합니까 이런 식으로 했지. 내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그날 파괴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했더니 저도 선생님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이거 파괴는 시민들이 해야 하고 설립자가 파괴게끔 시에서 못 견뎌서 파괴게끔 하려고 하고 그 운동을 시작하는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기자회견에서 상징적으로 동상에다가 그 줄을 매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줄 매달아서 그냥 쓱 한번 이렇게 당겼는데 힘준 것도 아니고 그냥 살짝 당겼는데 동상이 휙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할 때는 우리는 이거 오늘 부시는 거 아닙니다 하고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갑자기 소리가 나서 보니까 동상이 넘어가고 있고 그러게 자기가 집행위원장이었는데 잡혔다는 거예요. 그 땡긴 거는 자기 친한 후배가 땡겼는데 그거 뭐 땡긴 것도 아니고 힘 주지도 않고 슬쩍했는데 그래서 부실공사의 그 피해자였답니다. 그래서 건국 100년 맞습니다. 우리 이제 그때는 상임 출근하더니 우리 임시정부 100년이라고 기념사업을 떠드는데 누가 임시정부를 부인했는가를 얘기를 해야죠. 지금 우리 어디 가서 세미나에다 욕도 먹고 좀 그랬는데 그래도 그냥 굴하지 않고 얘기했는데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임시정부를 개성한 거 맞습니까? 지금 우리 헌법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건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러려면 내용을 채워야죠. 내용을.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가 법통을 임시정부에서부터 법통을 따지고 있지만요. 대한민국 정부는 미 군정을 개성한 겁니다. 임시정부 개성한 게 아니에요. 미 군정은 임시정부를 부인했고 백범 선생이라는 개인 자격으로 돌아와서 돌아왔을 뿐이고 그리고 미 군정은 무엇을 개성했을까요? 조선 총독부를 개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게 이렇게 현실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의 그 진짜 조상을 누구로 모시느냐. 왜냐하면 이거는 부모 자식 간에는 그게 안 되지만 내가 부모를 선택할 수 없죠. 바꿀 수도 없고. 그러나 그 역사적 기본은 우리의 DNA를 바꿔나가는 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총독부의 DNA, 미군정의 DNA를 제거하고 임시정부의 DNA, 임시정부만이 아니라 우리 독립운동 전체, 민족해방운동 전체의 DNA를 우리 것으로 만드는 그런 작업들. 예컨대 임시정부를 계승했다고 얘기하려면, 한국군이 광복군을 계승했다고 얘기하려면 제발 작전지휘권 찾아놓고 얘기합시다. 작전지휘권 찾으려는 사람을 빨갱이로 몰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마당에서 무슨 임시정부 계승 얘기가 나옵니까? 저는 좀 부끄럽습니다. 그 점에서. 괜히 열받았네요. 저도. 제가 여기서 눈이 나빠져갖고요. 침은 의미 없고 망치도 조사야. 경상도 분이신가 보네요. 조사봐야 한다는 거. 이거는 비합니다만 문 대통령이 되시기 전에 국회의원 시절에 그때 고용주라고 거긴 그분은 토론보다는 치료가 필요한 분 같은데 검찰 출신 검찰 고위직으로 아스팔트 우파가 된 사람은 또 거의 유일해요. 그런데 그 양반이 하여튼 문제 있는 빨갱이야, 문제 있는 공산주의자야, 이제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또 이제 그 고영주가 영화 변호인에 나오는 검사의 실제 모델이거든요. 거기 이제 그 검사가 몇 명 있는 거 합쳐서 만든 거지만 실제 검사인데 그거 이제 하면서 이제 고영주를 좀 조사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고영주 문재인 빨갱이 그렇게 이제 막 떠들고 있을 때 그때 고속도 버스 고속도로 휴게실에서 우연히 그 당시에 문재인 의원이죠. 만났어요. 그래서 고영주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이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점잖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정색을 하시더니 조사 분야이죠. 아, 알겠습니다. 이거 제가 열심히 조사해 보겠습니다 했는데 조사를 제대로 못했는지 하여튼 조사한 자료는 이제 하여튼 뭐 건너드린 그런 일화가 있는데 조사 분야에 한다 하는 말 보니까 갑자기 우리 문 대통령이 생각이 납니다. 지도 하나 만들고 싶다. 동상 두들겨 패는 것보다도요, 우리 아까 암살자님, 뭐 전 암살은 아닙니다만 이런 생각은 해야 하지 않을까요? 안중근이 살아있다면, 김원봉이 살아있다면, 윤봉길이 살아있다면, 우리가 도시락 폭탄을 던지지는 못해도 빈 도시락 정도는 던져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그 얘기를 2012년 선거 때 민주당 보고서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날이 12월 18일이 투표일이었는데 그날이 윤봉길 이사가 사형당한 날이에요. 하필이면. 그래서 저는 이제 역사를 공부한 지도 그걸로 호소했죠. 우리는 부디 문 대통령께는 죄송합니다만 문재인 직자고 안 했어요. 윤봉길 직자고 했어요. 윤봉길 이사에게 투표해야 할 날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가 아니라 뭐 그렇게 말하면 하면 다 알아들으시겠지만 저는 윤봉길에게 투표해야 한다고 했고 그때 미지근하게 굴고 있는 민주당한테 우리 시민 여러분 도시락 폭탄을 던지지 못해도 도시락은 갖다 던져요. 빈 도시락이라도 던져야 할 거 아닙니까? 뭐 했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네. 아이고 오줌 눌려다가 참고 계신 분도 네, 그래요. 거기다가 우리가 너무 착하게 태어났고 박예경님, 김백일, 백인엽 꼭 기억해야 할 이름에 추가하셔야 합니다. 기억력이 나빠서 다 까먹으시면은요, 우리 반환법 행자열전 편찬위원회에 오시면은 그 명단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명단 또 보기 좋게 카드 뉴스 만든 것도 있고 또 자료집도 있고 하니까요. 유튜브 다시 봐도 됩니다. 네? 유튜브 다시 보고. 유튜브 다시 보기 하셔도 되고. 맞습니다. 즐거운 하루님의 참 이 통찰력이 있으시네요. 결국은 사교학교 재단들로 연결된 친일파들. 네, 맞습니다. 맞고요. 김지호님, 우리 후원한다고 하다가 까먹으셨는데, 이제 회원 이름에서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정은도 꼭 기억해야죠. 네, 그 다음에, 나베. 나베가 생각나나베. 우리 정희님. 네. 이게 사이코패스인지 소셜패스인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네, 즐거운 사도님 맞습니다. 그 난징 학살 때 일본도도 목을 치는 걸로 뭐 몇십 명을 그렇게 쳤다는 그런 얘기가 저는 있죠. 동상 없애자. 예, 맞습니다. 즐거운 하도님, 예, 경찰 최고위직으로 임명한 놈이 이승만이다. 맞고요. 예, 아이고, 즐거운 하도님 이거 수업으로 들으셨네요. 네, 맞습니다. 예, 우리 루나테님 감사합니다. 이제 감사합니다 얘기가 나오는 건 이제 마치자는 얘기죠. 예, 그래서 생각보다 길게 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4.3은 두 파트로 나누니까 조금 짧게 1시간 정도씩으로 해볼까 합니다. 김원봉 기념사업회 여기 좀 띄었네요. 그렇습니다. 이 앞에 그 명필름 특강 중에 우리 한정희님, 정희연님 친일의 역사를 이용한 자들이 가짜 우익으로 오늘날까지 오른 현실을 바로잡아야 하는데 그 주제 갖고 명필름 3강이었나요? 그 보수주의자들 보수주의의 계보 다룬 게 있습니다. 네. 그래요. 역사에서 김알렉산드라 저도 김알렉산드라 얘기 요새 어디 가서 잘 안 하는 게 얘기하다가 내가 울컥해요. 내가 울컥해서 잘 못하겠는데 김알렉산드라 얘기 역사전을 보지는 못했는데 나왔다는 얘기 소식 들었습니다. 아이고 부지런해서 행사마다 쫓아다니면 좋을 텐데 그 행사 다 못 쫓아다녀요. 김지호님. 그렇습니다. 김원봉 기념사업회는 꼭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원봉 기념 유튜브 방송도 언제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팔트 우파 어르신들한테 가짜 우익 얘기해야죠. 네. 윤봉길 열사 후손? 아니요, 평범하게 사시지 않고 사시는 분들도 있고 좋게 그러니까 지내시는 분도 있는데 박근혜 때 독립기념관장 하면서 좀 이상하게 했던 분들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유, 질관하루님 채널 구독에 알림벨에 감사합니다. 네. 지방강연요? 암살자님 어디 계세요? 어느 지역에 계신가요? 지방강연 자주 다닙니다. 물론 이 시간이 되면은 다니는데 이제 이 유튜브 이 세계에 발을 들여놔서 지방 강연을 조금 줄이고 유튜브를 조금 더 많이 할까 싶은데 지방 강연 우리 왜 다니냐 하면은 반헌법 행위자 열전 편찬 홍보 작업차 강연 가서 또 많이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지방 강연 들어오면은 시간 겹치지 않으면은 다니는 편입니다. 어디 지방에 계시면은 좋은 기회 마련해 주시면은 또 우리 암살자님이라고 하고 초대해 주시면은 가죠. 자, 이쪽에는 다 한 것 같습니다. 예. 아유, 오늘 거의 우리가 10분 늦게 시작했으니까 1시간 45분. 이게 생각보다 훨씬 길어졌네요. 늦은 밤까지 감사합니다. 예. 처음부터 많이 피곤해 보였어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마치고요. 다음 주에 그럼 다시 제주 4.3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났나요?